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동안 동아시아 외교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엔 미일 정상이 만났고 다음 날엔 필리핀 대통령까지 세 나라 정상의 만남이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3국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요. 중국의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해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의 지형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면서 또 외교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고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중 대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 미일 동맹의 격상 그리고 필리핀까지 함께한 세 나라의 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만남이 동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호주 시드니에서 이틀 만에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오후 7시경 시드니 남서부 한 교회 예배 중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설교하는 마리 엠마누엘 주교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예배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사우스웨일주 경찰이 현장에서 15살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공격을 말리던 남성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지난 13일에도 쇼핑몰에서 40대 남성이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담았던 수조가 부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담았던 수조 3개에서 부식이 발견된 사실을 도쿄전력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했습니다. 문제의 탱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다액중 제거 설비로 처리한 뒤 저장했던 탱크인데요. 해당 탱크에 담겨있던 오염수는 이미 방류 공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탱크는 비어 있었고 도쿄전력은 빈 탱크를 점검하다가 부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부식 문제는 오염수 방류와는 관련이 없으며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환경에 미칠 영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아시아 최초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선택했습니다. 오픈AI 최고 운영 책임자는 1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 열고 연내 직원을 10명까지 늘려 법인 고객까지 확보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는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과의 사업 연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작년 4월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현지 법인 개설과 일본어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투자 ETF를 승인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화샤기금은 15일 홍콩증권감독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현물 ETF 상품 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ETF를 승인한 것은 중국 본토의 자산이 대거 유입될 것을 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을 우회 투자처로 삼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월 달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했으며 앞서 캐나다, 독일, 호주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보였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 세계 직원의 10%를 감원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직원 10% 이상을 감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내부 문건을 이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회사가 다음 성장 단계를 준비할 때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를 10% 이상 약 14,000명 줄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수요 둔화, 중국에서 가격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31% 급락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 이번에는 함께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반격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네. 이스라엘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시 내각을 꾸렸고요.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즉시 직접 타격 또는 약간 시간을 두자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4일 날 전시 내각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했는데요. 다만 이 자리에서 즉각 강경 대응을 주문한 목소리와 숨고르기 주문한 목소리가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보복은 해야 한다가 대체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의 시기, 강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지만 일부 외신들은 15일 날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네.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것인가가 맞아요. 이제 설왕설래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10월에 발발한 이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지금 인질들도 석방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강한 지도자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라는 것이 고민이고 그렇게 하자니까 11월 달 대선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 세게 나갈 수도 없고 부드럽게 갈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국내적으로는 극우 연정 대다수가 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극우 강경 성향의 국가안보장관이 이란에 대해서 압도적이고 치명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화약고 중독에서 억지력을 구축하려면 때로는 미쳐 날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야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요.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야권 인사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란의 대가를 치도록 해야 된다면서 즉각적인 보복 좋지가 않다. 부작용일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사정보국장을 지냈던 헤이만은 시간은 이스라엘 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이란을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강경파, 온건파 그러네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어디를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네.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보복 공격이 있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지 뭐 분석이 나왔나요? 일단 전문가들 얘기는 이란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때 가능하면은 민간인 피해가 없는 군사시설 위주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 또는 군사기지, 정부 건물들을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밀 타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딱 그 부분만 민간인 그렇죠. 피해 없이 이제 네. 하겠다는 건데. 근데 뭐 하마스도 늘 얘기를 하는 것이 군사시설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피해가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네. 미국 CNN 방송은 건초 더미에서 발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민간인 피해 없이
군사시설만 공격하는 건 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란 관련 말을 이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네. 되겠군요. 그리고 또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에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뭐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런 무장 단체들을 공격해서 수위를 좀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몇십 년간 이어져 오던 그림자 전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정도에서 멈출지 네. 또 다른 뭐 점령전 양상을 띠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운명을 바꿀 세계의 재판. 네. 이건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네. 전직 대통령, 미국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기록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뭐 평소 행동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도 많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번에는 네. 또 새로운 기록 하나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5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2016년 대선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 네. 과정에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이날 첫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6주에서 8주 동안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8주라고 생각하면 한 2달 정도, 한 달 반, 2달 정도. 맞아요. 선거 운동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맞습니다. 좀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6주에서 8주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재판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예상이 돼 있고 네. 수요일 제외하고 재판이 일주일에 4번 열린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선거운동 누가 하지?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주인공 없이 맞아요. 선거, 선거 캠페인에 몰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한두 달을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전에야 뭐 트럼프 대통령 재판한다고 해도 뭐 재판하나 보다 이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그렇죠.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운명을 바꿀 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날 재판 핵심은 배심원단 선정이었는데요. 이 판사가 배심원단 후보 96명을 법원을 불러서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공평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50명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법정에서 퇴장했고요. 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질문지를 받게 됩니다. 네. 40개 정도 질문지를 받아서 거기에 답변해야 되고 왜 자신이 뭐 퇴장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이 배심원단 선정하는 것도 벌써부터 쉽지가 않은 것 같기 그러네요.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예상을 했고요. 네. 또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선 레이스 미지 영역이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3년 전에 백악관 떠난 이후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뭘 해도 시선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51년 만에 막을 내린 정치 가문이다. 네. 예. 리센용 싱가포르 총리가 다음 달 15일 날 사임한다고 하는데요. 네. 50년 가까이 싱가포르를 통치했었던 리콴유 정치 가문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로 로런스 원 부총리가 낙점이 됐다고 하고요. 다음 달 15일 오후에 취임 선서하고 그리고 1965년 독립 이후 네 번째로 싱가포르 총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웡 부총리가 다음 총선 치러지는 2025년 11월 달까지 내각을 이끌게 됩니다.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는 고 리콴유 초대 총리가 1959년 6월 달부터 1990년 11월 달까지 무려 31년간 장기 집권했고요. 그렇죠. 뭐 중간에 총리가 한 명 있긴 했습니다만 리콴유의 아들인 리센용이 2004년 8월 달부터 3대 총리로 선임되면서 결국 리콴유, 리센용 부자가 총리 자리를 맡았던 시기가 무려 51년이나 됩니다. 반세기를. 네, 맞습니다. 리 총리는 리콴유 초대 총리의 장남이고요. 네. 원래는 70세 되기 전에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계획이 보류가 됐고 어쨌든 자원이 부족한 인구 590만 명의 작은 국가 도시를 무역과 금융허브로 탈바꿈시킨 공로를 인정받았고요. 네. 또 뭐 미국, 중국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두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나라를 선택하면서 정치를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가기 전 쓰레기 버리면 안 돼 길거리에 뭐 이런 벌금 있어 뭐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 비싸다면서요. 네, 엄격한 정보 통제가 있었고 또 언론 검열 그리고 반체제에 대해서 좀 억압적인 법률과 여러 가지 민사소송 때문에 자유가 좀 통제되는 나라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후계자 웡 부총리가 2005년에 리 총리 수석보좌관으로 선임됐었고 그때 인연 맺었고요. 2011년 총선 출마하면서 당선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자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총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대권 수업은 그동안에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가 어떤 모습으로 또 변모하게 그렇죠. 될지도 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봄과 함께 찾아온 긴장감. 네,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야기군요. 우크라이나가 한때 뭐 봄에 대반격을 할 것이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러시아군이 봄철을 맞아서 동부정선 중심으로 공세에 나설 수 있다라고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적군 러시아를 말하는 건데요. 돈바스 수로로 진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군사력을 굉장히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뭐 자폭 무인기 그리고 포격으로 저지하고 있긴 하지만 위협이 여전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 강화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도네츠크 최대 격전지 지역도 지금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군사력 집중해서 이 봄을 맞이해서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질퍽질퍽하고 물이 많아서 이동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탱크가 접근이 가능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반격에 나설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장갑차 부대가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봄하면 좀 희망적인 내용을 네.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날이 따뜻해지면서 러시아가 좀 공세로 또 유리해지는. 경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네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를 그래서 이제 전쟁 속에 묻혀버린 또 다른 전쟁이라고. 네. 우리가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 무려 16,0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이고. 피난민만 850만 명. 지금 최악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 관심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그렇죠. 이란 전쟁, 이제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다 쏠리면서 이 수단 시민의 고통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수단 내전으로 촉발된 기아 등 인도적 재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주변국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1년 전에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 무력 충돌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두 조직은 2019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30년간 장기 집권했었던 독재를 축출하고 나서 두 조직 간에 줄곧 권력 다툼이 있었고요. 작년 4월 달에 정부군이 이 준군사 조직을 편입하겠다고 통보하자 이 조직이 반발하면서 요사태 벌였고 결국 양측 간의 충돌이 결국 수도 하루툼 서부에 있는 다르푸르까지 옮겨 붙이면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유엔에 따르면 수단 인구 4,900만 중에서 절반가량이 식량,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27억 달러 중에서 확보된 자금은 5%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네. 평생 너무 그 막대한 트라우마.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지역에 있든 좀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그렇죠. 해서 뭐 일단 식량 지원이라도 식수공급이라도 이거 먼저 하고 민간인 보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네,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들이 무려 850만 명이기 때문에 아. 주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프리카 다른 지역들도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맞습니다. 있네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 이젠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댕기열 모기로 이제 아, 네. 때문에 이제 발생한 댕기열 이제 질병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뭐 중남미, 동남아시아 쪽 맞아요. 같은
따뜻한 소위 말해 좀 더운 지역에서 많이 발병했는데요. 요즘에는 유럽에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 유행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댕기열을 사람 사이 옮기는 흰줄 수모기가 유럽에 사실상 정착하면서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독일 베를린에서 무려 39건의 댕기열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 지역의 댕기열 사례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한데 이게 그러면 네. 3배, 2배 반까지 네. 올라가게 된 건데요. 아직 3분의 1만 지났는데 맞습니다. 4분의 1이죠. 네. 맞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래서 이들 모두가 최근에 댕기열 유행하는 열대 알대 지역에서 감염된 걸 일단 파악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독일 전역에서 댕기열 감염 사례가 2019년 약 1,2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없다 보니까 이 기간은 또 좀 줄어들죠.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75건으로 다시 보고되면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댕기열에 걸리게 되면 고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고요. 드물게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백신 사업을 하는 빌 게이츠가 2014년에 이 모기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통신원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연결했을 때도 모기가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 네. 붙어 있는 걸 처음 봤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 모기가 뭐 중남미 지역이나 동남아 등지에 서식하다가 이제 유럽에서 발견이 된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된 걸까요? 네.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흰줄 순모기가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남아 그리고 네. 이제 중남미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수십 년간 수출입 폐타이어 등을 타고 전 세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 왜? 모기도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으로 막 왔다 맞아요, 갔다 맞아요. 하시죠. 네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잡게 되는데 그래서 독일 질병청에서는 현재 유럽연합이 회원국 가운데 독일을 비롯해서 13개 국가에서 이 모기가 사는 곳으로 이미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올 겨울 기온이 오르면서 흰줄 순모기가 유럽에도 토착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지역을 여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럽에서도 흰줄 순모기가 정착하면서 이 모기에 물려서 댕기에 걸리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이런 등지에서도 같은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모기가 평소보다도 더 하겠죠. 네, 이제 알을 앞으로. 빨리 낳기 시작하고 그러면 개체수가 더 많아지고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댕기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네.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더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전해드립니다.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I sing, you sing the new song. We all sing.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Why sing another song when I sing the one song to sing? I met a melody today. It didn't ask if it could stay. Now it even wants to share my bed. You know, at first it was okay, but as it never goes away, it drives me insane. I almost wish I were dead. I can't get the melody out of my head.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I sing, you sing the new song. We all sing.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When I sing, you sing along. Such a lovely song.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I sing, you sing the new song. We all sing.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Why sing another song when I sing the one song to sing? I would pay almost any price to get a good piece of advice. How to leave this parasite behind. You hear it once, you hear it twice, and like the snake in paradise, it gets you first and then it conquers all humankind. I can't get the melody out of my mind.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I sing, you sing the new song. We all sing. I sing, you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When I sing, you sing along.
make some music, sing this song together. Why? 'Cause I'll always love you. So I'll be yours forever. bye. You can never leave me. Go now. Let's get married, baby. Please. Have you met my mother? Somebody give me a gun or a knife. I can't get the melody out of my lif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국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인근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는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공산품이 전달보다 0.4% 상승하며 전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달보다 3.1%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오늘 외교 청사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로 고조된 중동 지역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본토 공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자 텍사스 지역 매체들은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2만여 개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문대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자전거가 언제 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뉴질랜드에 자전거가 들어온 것은 1860년대입니다. 네. 그 후 자전거 디자인이 개선되고 또 생산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는 반세기 동안 뉴질랜드 여러 지역에서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네. 뉴질랜드인들은 현재 5명 중에 1명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약 110만 명인데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됩니다. 네. 직장인들 중에 걷거나 조깅으로 해서 출근하는 사람은 13만 명 정도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5만여 명, 페리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사람은 7천여 명, 나머지 4만여 명은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그래서 자전거 애호가 분들은 뉴질랜드 최고의 여행지로 꼽더라고요. 어떤 코스가 유명할까요? 사이클링 애호가들에게는 뉴질랜드가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면서 도로를 달리는 것은 최고의 여행일 수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전체를 탐험할 수 있는 3,000km 사이클링 루트는 북섬 북쪽 케이프 레인거에서
남섬 남쪽 블러프까지 이어집니다. 네. 북섬 투어는 케이프 브레인과 등대에서 수도 웰링턴까지 1590km를 여행하는데 22일 정도가 걸리고 네. 남섬 투어는 픽턴에서 블러프까지 1410km를 여행하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와. 남섬의 동맥 서던 알프스, 남알프스 키틀교에서부터 크라이스처치 남쪽 태평양을 끼고 있는 활기 넘치는 해안마을 오아마루까지 300km 이상 이어지는 뉴질랜드의 알프스2 오션 사이클 트레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딩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산악자전거 애호가라면 퀸스타운 자전거 공원 내리막 트랙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이 밖에 인기 있는 산악자전거 지역으로는 로토루아, 타우포, 해밀턴, 퀸스타운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최고의 관광지 로토루아는 세계적 수준의 트랙을 갖춘 산악자전거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국내외 산악자전거 선수권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자연 환경 보면서 자전거로 달리면 조금 힘은 들겠지만 좀 훈련을 많이 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해 주는 것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용 자전거, 하이브리드, 로드바이크, 산악자전거는 물론이고 자전거 액세서리와 어린이용 자전거를 포함해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공항 근처에서 자동차를 대여하듯이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업체입니다. 네. 뉴질랜드의 자전거 길은 전국을 횡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3,000km에 달하는 투어 아웃페아로를 통해서 뉴질랜드 전역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전거 호텔은 휴가 기간 동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자전거 여행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전거 네. 교통법규 뉴질랜드에서 이것만은 좀 알아두시라 좀 알려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지름 355mm 미만인 바퀴의 자전거, 그러니까 어린이용 자전거입니다. 네. 어린이용 자전거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자전거는 인도를 달릴 수 있지만 일반 자전거는 인도에서 탈 수 없습니다. 아, 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자전거에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멧은 머리에 꼭 맞도록 해야 됩니다. 단 터번을 착용한 시크교 신자에게는 헬멧 착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트럭 또는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하거나 커브길에서는 최소 3초 전에 손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를 네. 신호를 합니다. 뒷좌석이 있고 발판이 있는 경우에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좌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네. 속도 제한은 없지만 혼잡한 도로나 주변에 보행자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리고 구불구불하거나 울퉁불퉁한 도로, 좁은 도로나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차선 중앙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는 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차선 중앙에서 운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허용되는데 예.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전거를 탈 때 휴대폰을 구해대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 관련 규칙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속도를 너무 내시면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건 네. 자동차든 자전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또 한 가지 소식 준비하셨는데 지난 일요일에 뉴질랜드 최초의 한인 장관이죠. 멜리사 리와 교민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코리안 그룹 회장으로 선출된 정석현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우리 교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교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개발부, 다민족부, 미디어통신부 이렇게 세 개 부처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멜리사 리 장관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 채용 시에 90일 트라이얼 기간이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90일 이내에 불법 행위나 잘못이 발견되면 해고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네. 또 급속히 변화해가는 미디어 트렌드와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공정하고 공평한 룰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셔널 파티 코리안 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당과 우리 한인 교민들과의 교량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10일과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미국과 일본, 또 미국, 일본, 필리핀 간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미일 정상회담 또 필리핀까지 해서 삼국 정상회담까지 연이어 열렸는데 세 나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이번에 합의한 군사 협력 또 안보 동맹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의미인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양국 간, 삼국 간의 군사 협력을 확대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양국, 삼국 간의 군사 협력을 동아시아를 벗어나서 역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자신들의 군사 협력과 안보 동맹 격상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기존 안보 동맹의 형태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합니다. 네. 이거 큰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라는 거는 허브 중심에서 자전거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형태인데요. 네네네. 즉 미국을 중심에 놓고서 미국이 한국과 미국이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과 이렇게 양자 동맹을 맺는 체제를 말합니다. 네네.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냥 모두가 모여 있는 집단 안보 기구의 그렇죠. 인재에 비해서 좀 대비가 되는 구조죠. 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이 이제는 삼자 동맹, 다자 동맹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도. 네, 허브 앤 스포크 기억해 두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우리나라로 사실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통해서 안보 동맹을 강화했었잖아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그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구도에서 나온 것이고요. 네네. 한미일은 이미 지난해 8월에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형태를 갖다가 나토의 아까 말했던 나토의 집단 방위 기구 체제에 비해서 격자망 소다자주의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뭐라 그럽니까 모기망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네.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나 필리핀, 일본 등 미국 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은 이제 이런 격자망 소다자 동맹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역할을 아마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궁금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범국이기 때문에 사실 방위력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제는 전쟁도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족쇄가 풀려왔었죠. 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이후 계속적으로 일본의 역할을 좀 확대해 왔습니다. 첫 번째 1978년 11월에 네. 미일 방위협력 지침, 흔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개정을 해갖고서 미군과 자위대 협력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를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러다가 1997년 9월에는 바이르라인을 2차로 개정을 해서 네. 이른바 주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미군에 대해서 보급, 운송 등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일본은 원래
평화 형법에 따라서 전수방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일본 방위만 자국 방위. 일본에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전수방위만 할 수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사실은 전수방위가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네, 의미가 네.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풀기 시작한 것이죠. 점점점 네. 변화가 네. 이루어졌던 거네요.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그 됐을까요? 이후에 또 특히 2015년 4월에도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이제 분쟁이 났을 적에 네. 관련 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일본이 타국 방위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그렇지. 일어났다. 그럼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방어해 줄 수 있다. 그 저에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자위권을 발휘한다. 네, 네, 네. 즉 일본이 제3국 분쟁에 개입한 길이 열린 거죠. 전수방위 개념이 사실상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네. 그리고 나서 또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걸 명시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미일이 중국을 겨냥해서 공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되게 일본이 거기 미국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상회담에서 네.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일본 방위비가 GDP의 1%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걸 다 깨버리겠다. 그래서 2%까지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적국의 기지를 공격 반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유사시 즉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일본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이 혹시 일본을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 네. 살 수 있다. 이건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 방위비 1% 격상 2%로 상향 조정 그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해서 일본 자위들은 이제 사실상 제3국 분쟁에 개입하고 주변국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수방위 개념이라는 건 이제 없어진 거죠. 정말 없어진 거네요. 네. 선공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번 정상회담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미일 정상회담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10일 예, 백악관에서 열린 궁금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네. 글로벌 파트너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미일 동맹이 이제 양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거죠. 즉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일본도 기여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결국 안보 분야이고 네. 군사협력 강화를 갖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 네.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에 필요한 반격 능력이 바로 아까 말했던 적기지 공격 능력입니다. 네. 반격 능력에 필요한 군사 장비의 효과적 개발과 배치를 위해 물자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이제 만드는데 네. 미군도 거기에 대응해서 통합사령부를 일본의 통합사령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사일 공동 개발, 일본 쪽의 미군 함정과 전투기 유지 지원. 네.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 방어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합의됐습니다. 특히 아까는 말했듯이 이제 미일 동맹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그렇죠. 성명에서 힘과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중국을 겨냥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일과의 태평양 지역 훈련을 정례화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미국, 네. 일본에다가 영국까지 같이 우리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네,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공식 선언은 한 셈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미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까지 같이 그렇죠. 정상회의를. 연이 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때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미국, 일본, 필리핀의 첫 3자 정상회의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랑 같이 일단 의미가 있고요. 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역시 입장을 또 중국 밝혔습니다. 견제하는 중국 내용이죠? 견제 공개를 밝힌 네. 거죠.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중국해 어디서든지 간에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 조약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분쟁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도와주겠다, 필리핀을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또 세 나라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행동에 맞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세 나라의 그 연합 해양 순찰 훈련을 올해와 내년도 이어가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이제 그 중국과 벌이는 영해 분쟁, 남중국해 동중 영해 분쟁에 연계해서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일 동맹, 미국 필리핀 동맹이 양국 동맹에 머물지 않고 이제 확대된다. 그렇죠. 서로 협력하겠다. 네, 그렇죠. 미일 동맹이 미일 필리핀 동맹으로 커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이 좀 확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 계속 드는데요. 확대되고 네. 있죠. 네. 이렇게 미일 동맹이 이제 한미일 동맹, 미일 필리핀 동맹으로 확대되는 이런 소다자 동맹으로 확대되는 첫 계기가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네. 네. 이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자국 밖에서 군사적 역할도 하고 미국을 돕는 거죠. 물론 한국과 필리핀 역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역할을 더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게요.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일단 첫 초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과 세계 각국과 손을 잡는데 이 중에 하나가 또 오커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 미일 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서 오코스 동맹 관련 중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오코스 동맹이랑은 지난 2021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군사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네. 군사 동맹의 첫 목적은 오스트레일리아에게 핵 잠수함 능력을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서 오스트레일리아에게 핵 잠수함 능력을 부여해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한 건데 네. 이 오코스 지난 8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에 오코스 동맹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가지고 일본에게 부분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오코스 동맹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네. 하나가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그 핵 잠수함 협력 분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동맹이죠. 네. 그리고 필라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퀀텀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첨단 분야 기술 개발 협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라2에 일본에게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일본 참여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을 또 보면은 우리는 비슷한 뜻을 가진 파트너들의 필라2 참여가 우리의 목표 추구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앞으로. 그러네요. 이런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네. 한미 정상회의도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도 참여해라 뭐 이거 요구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7월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를 조율 중입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에 아까 열렸는데 이제 매년마다 정례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나토 와중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한테 아마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요구와 협력이 올 것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네. 하나는 중국 견제입니다. 지금 나토의 최우선 과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러시아 견제 아닙니까? 네네. 지난해 8월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간의 연합훈련을 연단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와 관련한 아마 중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대만 등에서 긴장이 커지면 당시 합의에 따라서 한국은 미일과 신속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를 가정한 어떤 요구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난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을 통한 이제 포탄 우회 지원해 갖고서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관계가 격상됐습니다. 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요구가 이번에도 있지 않겠나 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동맹을 살펴봤는데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요즘에 보면 이제 북한과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쪽의 연대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 미일, 필리핀 동맹들이 구체화되니까는 중국 그 북중러 거기에 반대는 중국, 북한, 러시아도 지금 다시 연대를 강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 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중러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서열 3위 자오로지 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이 12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5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 나라가 지금 이제 한미일에 맞서서 지금 더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숙명적인 이웃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도 우리의 동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이들 세 나라를 겨냥하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그리고 거절할지를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미일과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일의 요구를 무한정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네. 내달 5월에 5월 말쯤에 열리게 되죠. 5월 네. 말쯤에 열리게 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대화 물꼬를 좀 터야 될 것 같고 특히 협력이 강화가 되고 있는 러시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개선할 여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지금 이 정세가 쉽지는 않다. 상당히 어려운 정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미일 동맹 이후의 의미와 파장 짚어봤습니다. 한겨레의 정익이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